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오늘은 방생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나 소승불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승불교는 부파불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소극적인 불살생 중심의 태도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전후에 대승불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인 살생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생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봐서 고기 자체도 먹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야겠다.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소승 불교까지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탁발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은 이제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이고 물산이 풍부해서 음식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주는 음식을 바탕으로 해서 먹으니까, 그러면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는 초기에 유목 문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류적이었고요. 그런데 기원 전후가 되면 이러한 인도의 유목 문화들이 농경 문화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원래 유목에서 시작했지만 인도에 정착한 뒤로는 농경으로 바뀌고, 그래서 힌두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고, 그리고 힌두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소를 못 잡아먹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게 쉬바신과 소를 결부시켜서, 유목문화에서는 소를 죽여서 희생양, 희생소, 이렇게 해서 희생제라고 하는 동물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그걸 신에게 올린다라고 하는 기독교로 말하면 번제와 같은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유목문화 전통을 버리고 이제 농경문화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소라고 하는 동물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소를 못 잡아먹게 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믿었던 중요한 신인 쉬바신과 결부시켜서, 쉬바신이 타고 다니는 신성한 동물이야 라고 해서 난디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식 과정들을 거쳐서 소를 금기식으로다가 정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유목에서 농경으로 문화 패턴이, 인도 문화 패턴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대승불교도 기원 전후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에서 농경으로 문화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살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육식을 먹지 않는, 지금 현재 이제 인도가 육식을 안 먹는 것도 사실은 그런 기원 전후부터 시작된 농경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윤회론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회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동물과 인간으로서 차등이 있지만 실제로 윤회 과정에서는 대등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윤회에서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동물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식물까지는 영혼이 없다라고 보고 동물에는 영혼이 있고 그것은 인간도 될 수 있는 대등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확산되면서 지금같이 인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 국가, 육식을 금하는 그런 식 국가로다가 변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육식도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방생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하는 문화에서,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육식을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을 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같이 인도 사회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한국불교로 말하면은 무슨 뭐 대처승과 비구승, 그러니까는 독신 출가 승단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사는 승단,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장 스님은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고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를 뭐로 거론하냐면 육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육식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종교의 차이다, 두 종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과 살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소승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 데 비해서 대승에서는 훨씬 더 육식까지 좀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광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가능한 거는 이미 그 당시에는 대승불교가 흥기할 때는 사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찰처럼 음식을 절여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이 식재료의 취사 선택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꼭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오신채를 먹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미 먹을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남이 공급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먹을 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제 지금 한국 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스님이 이제 공양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안 먹고 어떤 거는 먹고라는 것이 충분히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육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 문화적 차이와 관련해서 현장 스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안탑이라고 하는 기러기탑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육식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소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쫙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러기를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뭐 우리나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뭐 소 지나가면 어우 저거 마블링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동물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안 맞는 건데, 그게 유목적 문화일 거예요. 우리 전통적 문화 속에서는 사실 윤회론에 기반을 하면 뭐가 되냐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프로 중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보는 프로가 뭐냐면,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동물들이 말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윤회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지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걔네들도 충분히 언어 능력이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독립개체로서의 영혼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황희정승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검은 소하고 흰 소 두 마리를 데리고 일을 하는 농부를 보고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른을 끌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 대고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귓속말로. 그러니까 그걸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소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소도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가 대우했었다라는 그러한 문화들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유목문화, 서구에서 들어온 유목문화가 강조되면서 소를 보면서도, 살아있는 소를 보면서도 마블링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 옆에서도 막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야, 이게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소승불교까지는 그러한 육식,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육식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라는 거지 육식을 금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농담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구워 먹었으면 참 맛있겠다 그랬더니 그 기러기가 뜬금없이 바로 그 스님들 앞으로 떨어졌다는,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 농담으로 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는 기러기를 만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소승불교의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고기를 금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시절에 맞는 방편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먹는 걸 보고 뭔가 하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건갑다. 그래서 기러기를 보살의 화연인갑다. 이렇게 해서 큰 탑을 세웠다. 그게 인도의 기러기탑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탑, 기러기를 이제 기러기 안자를 써서 요 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탑이라는 거고, 현장 스님이 여기에 엄청난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각인이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중국 장안으로 나중에 돌아오셨을 때도 당신이 주지로 있었던 자은사, 당고종 이치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절이에요. 그래서 자애로운 은혜, 이래서 자은사인데 거기에 안탑을 짓죠. 안탑. 기러기탑을, 인도 기러기탑을 모사해서 탑을 지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오늘날 중국 서안에 가면, 예전에 장안입니다. 서안에 가면 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압구정동이 이 자은사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강남 봉은사 앞에가 큰 번화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늘도 그 안탑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이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거고, 그 안탑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육식을 하라고 하신 부분, 그러니까 탁발할 때 육식을 허용하신 부분은 방편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이는 사람이 있지라는 논리, 그 다음 논리로 뭐가 전개가 되냐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적극적 생명 존중과 실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먹는 거는 더 소극적인 거고, 나는 안 먹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덜 소극적인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죽어가는 생명 자체까지도 살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이야 라고 하는 게 방생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을 대등하게 보는 그러한 존중 구조가 그대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엔 사실 윤회론이 있는 겁니다. 윤회론이. 그래서 서구 문화나 유목 문화에서는 윤회론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거고, 동물을 잔인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찌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푸아그라처럼 그 강제로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간이 붓도록 하고, 별 방법들을 다 쓸 수 있죠. 우리가 거위털 그런 얘기도 아시잖아요. 거위를 생털을 뽑죠. 죽여서 뽑는 것도 아니고 생털을 뽑아서 그 거위털을 가지고 우리가 충전재를 만들고, 생털을 뽑아야 또 거위털이 자라면 또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잔인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구스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입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거는 유목문화 전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생은 적극적 생명 존중과 윤회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생명 존중과 실천 노력 속에서 나온다. 오늘날은 반려동물 인구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속된 말로 그냥 문제를 터진 걸 보고 그냥 사소한 문제면 뭐 개값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 개는 자기가 죽여도 되고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개라도 자기가 학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길에 버려진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길냥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동물들을 죽였을 때도 그게 다 범죄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방생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생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중국의 운서주경이라든가 이제 명나라 초의 이러한 명나라 말의 고승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예 절 앞에다가 방생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방생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중국 큰 절들, 오래된 절들에 가면 방생못이 절 앞에 방생 전문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 흥미로운 건 사람이 가면 물고기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를 주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서 물고기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방생이 과연 타당한가? 또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물고기도 굉장히 막 물방 고기반인데다가 사람만 오면 막 애들이 나와요. 월정서 다람쥐도 뭐 그런 행동들을 하죠. 보통 다람쥐면 숨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도 먹을 걸 주고 이러니까 겨울잠도 안 자고 사람만 오면 나왔다가 먹을 거 왔나 이렇게 뭐 택배 직원 보듯이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 택배도 아니고 마켓컬리네. 마켓컬리, 신선식품을 얼마나 배달해 주느냐. 그래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 발소리 들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도 그런 길이 듭니다. 그게 이쪽 동아시아만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태국에 가도 뭐 새벽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뭐 지천으로, 거기는 뭐 강 쪽에 완전히 물고기가 대기를 하고 있죠. 늘상 거기를 이렇게 음식도 주고 뭐 방생하고 이러니까 아예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뭐 3초만 기억한다, 뭐 새대가리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 개념들도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방생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들어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 방생. 근데 인간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와 대등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약간 떨어지는 존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어갈 만한 존재들을. 인간 방생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제냐면 왕조국가 시절에 왕이 대사면령을 내리고 이런 게 일종의 인간 방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현대 국가가 됐을 때는 인간 방생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뭘 어떻게 해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지 차원에서 뭘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가능해도 방생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방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용어. 정상적인 판단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야만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한 가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생의 대상은 동아시아가 굉장히 재밌어요. 동아시아는 방생 대상을 뭘로 보냐면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를 방생 대상으로 봅니다. 그게 아마 뭐 수륙제나 이런 데하고도 연결이 되지 싶어요. 정확한 판단들은 안 나는데, 그리고 동아시아에 원래 용봉비무라 그래가지고 용과 봉황 토템이 있습니다. 새 토템에 이제 봉황이 있고, 용 토템에 물고기 토템 계열의 용이 있고, 황하나 이런 데 보면 날개 달린 물고기 토기에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물고기가 용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황하 문명이나 이제 동아시아에서 세 개의 문명권이 있는데,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양자강 문명, 양자강 하구 쪽에 있는 양자강 문명, 그 다음에 요하라고 해서 우리가 요동 요서 뭐 요동성 할 때 그 요하, 그래서 요하 문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나 이렇게 물 중심으로 해서 강을 끼고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템 중에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뱀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보통 이제 뭐 RPG 게임이라든지 해리포터나 이런 데서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서양용, 불 뿜고 금화를 좋아하는데 금화가 쓸 일도 없는데 왜 금화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용, 악의 상징입니다. 그냥 무조건 악의 상징. 그게 공룡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익룡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전에 그 에덴의 용 뭐 이런 책 보면 인간의 무의식은 아주 옛날 거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시절에 우리가 인간이 포유류가 살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때에 어떻게 보면 유전자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게 공포의 상징이 돼서 무의식에서 떠올라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 뭐 이런 재밌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용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서양 용은 그런 용이고, 인도 용은 킹코브라입니다. 킹코브라. 그래서 보통 인도 용은 독을 품고 있고 분노하고 축생이라는 개념에서 다뤄져요. 그러니까 신령하긴 한데 힘은 있는데 동물이에요. 센 동물. 그리고 용궁에 살고 비를 좌우하고 용궁에 살고, 그 다음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도용입니다. 그리고 인도용은 여의주를 어디다 놓냐면 이 머리 위에 상투에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투에 용 상투에 여의주가 있어요. 우리는 용 하면 여의주 이렇게 딱 떠오르면 뭐냐면 발톱으로 잡거나 아니면 허공중에 떠 있거나 내 앞에 용 앞에 허공중에 떠 있거나, 안 그러면 입에다가 여의주를 물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동아시아의 용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여의주 입에다가 물고 있는 용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있을 거다. 입도 안 다물어지고 무슨 알사탕 큰 거 입에 물은 것처럼.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여의주는 인도 용애한테서 나오는 거고 걔네는 상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주유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상투 속에 아주 좋은 구슬을 넣어서 모든 나쁜 기운들을 막아낸다. 모든 삿대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노하는 거를 그
구술의 좋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막아낸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인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약간 수용이 되는 거고, 동아시아 용의 수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도 용은 킹코브라예요. 킹코브라, 뱀입니다. 뱀, 정확하게 말하면 뱀. 그게 이제 토테마되면서 용으로다가 변형된 거고, 중국 용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물고기의 속성이 제일 중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뱀 속성, 그 다음에 돼지 속성, 사슴 속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은 앞에서 봤을 때는 돼지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님의 이제 흉배 같은데 가슴에 이렇게 용 이런 거 보면 다 용이 앞면으로 정면으로 있으면 약간 돼지같이 보이고, 뿔은 사슴 같고, 그다음에 몸은 뱀 같고, 뭐 이런 식의 동물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가장 비율이 큰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비율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극기를 하면, 어떻게 자기를 이겨서 수행을 해서 넘어가면 그러면 용이라는 짐승을 넘어서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용은 그 킹코브라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약간의 호의적인 거는 돼도 최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못 가져요. 근데 중국 용은 스스로를 이기고 승천하는 용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기 때문에, 비룡제천, 주역 건케에 나오는 그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게 이제 나중에 용비어천가 이런 데로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의 용은 자신을 이기고 완성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천하는, 그래서 최고 군주의 권위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다 용으로다가 형상을, 황제나 임금을 다 용과, 그래서 용안, 뭐 골룡포 할 거 없이 전부 용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최고 권위는 용의 상징, 최고의 상징을 용으로서 차용하는, 그래서 문화 배경이 약간 다르고, 단 불교가 킹코브라라고 하는 이 나간데, 원래는 나간데, 그거를 번역할 때 용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두 가지가 섞이게 되고, 그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도 용에 존재하는 용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의주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 들어온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원래 전통 용에는 여의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궁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 용은 원래 승천용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서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용궁으로 가더라. 그게 이제 결국은 번지 점프나 하고 있다. 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전에서 나오는 용왕, 서유기에서 나오는 용왕, 이 구조들은 사실은 인도용 구조입니다. 인도용 구조. 그래서 승천의 용이라는 개념들이 동아시아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좀 섞여요. 그리고 용과 관련돼서 여러 토템들이 막 붙습니다. 그걸 용생구자라고 해서 좀 복잡한데, 아무튼 뭐 각설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신령한 것들이 용 토템으로다가 다 연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지역이 넓은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절대 같이 보면 안 돼요. 중국이나 인도는 대륙급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적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가 거의 비슷하게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언어도 안 통하고, 예전에는 문자도 좀 달랐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고, 문화 풍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거의 뭐 유럽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이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후때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들만의 토템들이 나중에 하나의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융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생구자라고 합니다. 용에게는 9개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템으로 여러 자잘한 토템들이 쭉 묶여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